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긴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하루였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회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도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도 그 별들이 모여 이루는 은하들도 모두 회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전체도 회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돌고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을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우주 자체가 그러하듯이 느긋하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군동량, 회전하는 것들이 계속 회전하려는 경향. 은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보존 법칙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는 몇 가지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 하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고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입니다. 커피 한 잔이 식으면서 그 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기로 퍼져나갑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동 에너지는 마찰열로 바뀝니다. 우주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또 다른 보존 법칙입니다. 바로 가군동량의 보존이죠. 가군동량이라는 단어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전하는 모든 것은 계속 회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돌고 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팽이를 돌려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빠르게 돌다가 서서히 느려지고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찰 때문입니다. 바닥과의 마찰, 공기와의 마찰이 팽이를 느리게 만들죠. 만약 마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완벽하게 매끈한 표면 위에서 팽이를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팽이는 영원히 돌 것입니다. 영원히요. 이것이 바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거의 완벽한 진공입니다. 물론 완전한 진공은 아니지만 마찰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죠. 그래서 한번 회전하기 시작한 것은 계속 회전합니다. 은하가 돌고 별이 돌고 행성이 돕니다. 그것들은 수십억 년 동안 어쩌면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왔습니다. 우주는 자신의 회전을 질투할 정도로 지켜냅니다. 에너지를 보존하듯이 회전도 보존합니다. 빅뱅 이후 생겨난 그 회전은 사라지지 않고 대신 전달됩니다. 은하에서 별로, 별에서 행성으로, 행성에서 달로. 마치 대대로 물려받는 유산처럼 우주의 회전은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땅도 돌고 있습니다. 시속 약 1670km의 속도로요.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 당신도 함께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은 46억 년 전
먼지와 가스 구름이 처음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법칙의 아름다움은 그 보편성에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자처럼 작은 것부터 은하단처럼 거대한 것까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전자도 회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핀이라고 부르죠. 물론 전자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회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핀 역시 보존됩니다. 행성도 회전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두 가지 회전 모두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모두 보존됩니다. 은하도 회전합니다. 우리의 은하수는 중심을 기준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돕니다. 우리 태양계가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2천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년 (Cosmic Year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생긴 이후로 우리는 겨우 20번 정도 은하를 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모든 것이 회전하는 걸까요? 왜 우주는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 답은 우주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양자역학적 요동들이 있었죠. 어떤 곳은 조금 더 밀도가 높았고 어떤 곳은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들 속에는 회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일 때 그들은 완벽하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비스듬하게, 조금씩 옆으로 치우쳐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옆으로의 움직임이 회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텅 빈 공간에 먼지 입자들이 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같은 방향에서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움직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한 입자는 조금 왼쪽에서 다른 입자는 조금 오른쪽에서 옵니다. 그들이 만날 때 그 옆으로의 움직임이 회전으로 바뀝니다. 마치 물이 배수구로 빠질 때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일단 그 회전이 시작되면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그것을 지켜주니까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선수가 팔을 벌리고 회전할 때는 천천히 돕니다. 하지만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 갑자기 빠르게 돌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각운동량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량과 회전 속도의 곱,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당기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각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하므로 거리가 줄어든 만큼 회전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그것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돌던 구름이 수축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별이 태어납니다. 행성이 태어납니다. 은하가 태어납니다. 모두 회전하면서요. 각운동량, 회전의 기억, 우주가 결코 잊지 않는 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 우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은 요동, 그 첫 번째 작은 비대칭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회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이 보는 모든 별은 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은하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은 우주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는 춤을 춥니다. 영원히요. 우리의 태양계 전체는 46억 년 전에 붕괴한 회전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시작이 끝을 결정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경우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우주의 한 조용한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조금의 무거운 원소들이 섞인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었죠. 그 구름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의 태양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어쩌면 수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구름을 회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근처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충격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하의 나선파를 지나가면서 받은 중력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죠. 혹은 그저 우주의 난류, 가스 구름들이 서로 부딪히고 섞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구름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물론 날이라는 개념이 있기 훨씬 전이었지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근처의 초신성 폭발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우주로 퍼져나간 충격파가 이 조용한 가스 구름을 건드렸습니다. 그 충격파는 구름을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압축된 부분은 조금 더 밀도가 높아졌죠. 밀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강해집니다. 중력이 강해지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물질이 모이면 중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되먹임 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름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점점 더 빠르게 중심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챕터 1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름이 수축하면서 그것은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당기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던 회전이 구름이 작아지면서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은 구름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당깁니다. 만약 회전이 없었다면 구름은 완벽한 구형으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전은 원심력을 만들어냅니다. 적도 방향으로는 원심력이 중력과 싸웁니다. 안으로 떨어지지 마, 바깥으로 나가 하고 외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극방향으로는 원심력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중력만이 작용하죠. 결과적으로 구름은 양쪽에서 눌린 공처럼 납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는 계속 수축하지만 옆으로는 그렇게 많이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납작해졌고
점점 더 원반 모양이 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가 되기 전의 원반이죠. 중심부에서는 물질이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압력이 높아졌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죠. 수백만 년이 흐르는 동안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1000만도, 2000만도, 그리고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수소 원자핵들을 융합시킬 수 있을 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켜졌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이 태양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반에 남아있던 물질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물질들도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면서요. 원반 속에서 작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충돌은 입자들을 튕겨냈지만 어떤 충돌은 입자들을 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전 기력, 약한 화학적 결합, 그리고 나중에는 중력까지 작용하면서 작은 입자들은 점점 더 큰 덩어리로 뭉쳐갔습니다. 먼지 입자가 자갈이 되었습니다. 자갈이 바위가 되었습니다. 바위가 작은 소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큰 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미행성체 플라네테시말스라고 부릅니다. 행성의 씨앗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회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원반이 회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성된 모든 것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마치 회전목마 위의 말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거의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회전하는 원반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얼음이나 가스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바위와 금속만이 응축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작고 단단한 암석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소위 서리선 프로스트 라인 너머에서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서 물, 메탄,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훨씬 더 많은 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훨씬 더 큰 행성들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 행성들이요. 그리고 이 거대 행성들은 너무 커져서 주변의 가스까지 중력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가스 외피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도 역시 회전했습니다. 원반이 회전했으니까요. 수백만 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잔해는 청소되었습니다. 행성들이 되거나 태양으로 떨어지거나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갔죠. 원반은 점점 투명해졌고 어린 태양의 빛이 처음으로 행성들을 비췄습니다. 태양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회전하는 구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구름이 회전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태양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행성은 없었을 것이고, 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은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 덕분에
원반이 형성되었고 원반에서 행성들이 태어났고 그 행성들 중 하나에서 생명이 싹 텄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스 구름이 붕괴하고 회전하고 원반을 만들고 새로운 별과 행성들을 탄생시키고 있죠. 우주는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회전하는 춤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춤의 산물입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이 보는 별들 중 많은 것들이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회전하는 원반에서요. 회전은 단지 운동이 아닙니다. 회전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회전이 없었다면 우주는 훨씬 더 단순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지루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주는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전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46억 년 전에 그 회전하는 구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전이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가 생명을 키웠고, 생명이 진화했고, 그 진화의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회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의 하루는 달의 중력이 천천히 우리의 회전 에너지를 훔쳐가기 때문에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의 회전이 느려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오늘 경험한 하루는 정확히 24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의 하루도 24시간일 것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의 일생 동안 하루의 길이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너무나 작아서 감지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매년 지구의 하루는 약 1.7밀리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1밀리초는 1000분의 1초입니다. 인간의 눈 깜빡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죠. 당신이 그것을 느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변화는 놀라워집니다. 6억 2천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다른 곳이었습니다. 에디아카락이라고 불리는 시대였죠. 복잡한 다세포 생물들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아직 육지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황량한 바위뿐이었죠. 그리고 그때 하루는 21.9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이상 짧았던 것입니다. 1년은 여전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었으니 1년의 길이는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짧았으니 1년에 들어있는 하루의 개수는 더 많았죠. 약 400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산호를 연구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산호는 매일 성장하면서 미세한 띠를 만듭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주 오래된 화석 산호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1년에 약 400개의 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지구의 회전을 멈추려고 하는 걸까요? 달입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기니까요. 하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의 모든 부분을 똑같이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달에 가까운 쪽이 더 강하게 당겨지고 먼 쪽은 덜 당겨집니다.
이 차이가 조석력을 만듭니다. 지구의 바다는 달의 중력에 반응합니다. 달을 향한 쪽의 바다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반대편 바다도 부풀어 오르죠. 왜냐하면 그쪽은 달의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구에는 두 개의 조석 불룩함이 생깁니다. 만약 지구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그 불룩함은 항상 달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회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죠. 그리고 여기서 마찰이 작용합니다. 지구가 회전할 때 대륙과 해저가 물을 끌고 갑니다. 조석 불룩함을 달보다 조금 앞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제 그 불룩함은 달의 정면이 아니라 조금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룩함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은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불룩함은 달을 잡아당깁니다. 달의 궤도 방향으로 약간 앞쪽에서요. 이것은 달을 가속시킵니다. 달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죠. 그리고 달이 빨라지면 그것은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갑니다. 매년 약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달이 에너지를 얻었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선가 와야 하죠. 지구의 회전에서 옵니다. 조석 불룩함이 달을 앞으로 당기는 동안 달은 그 불룩함을 뒤로 당깁니다. 마치 브레이크처럼요. 이것이 지구의 회전을 느리게 만듭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지만 꾸준하게요. 6억 년 동안 지구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수십억 년 후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지구의 하루와 달의 공전 주기가 같아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는 항상 같은 면을 달을 향하게 될 것이고 달도 항상 같은 면을 지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달이 지금 우리에게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수백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를 삼키기 훨씬 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원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6억 2천만 년 전 하루가 21.9시간이었을 때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밤하늘에서 훨씬 크게 보였을 것이고 조수도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달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바다가 엄청난 높이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모습을요. 그 시대의 해안선은 하루에 2번씩 극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강력한 조수가 생명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조간대에 썰물 때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지역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 달이 역할을 했을 테니까요. 생물들이 육지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전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려짐 자체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춤, 수십억 년에 걸친 상호작용,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천천히 이동하는 과정의 이야기를요. 각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지구가 잃은 회전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의 궤도 에너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구-달 시스템 전체의 각 운동량은 여전히 같습니다. 우주는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의 생물이, 만약 그때까지 생물이 남아있다면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들은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달을 볼 것입니다. 하늘의 같은 위치에 영원히 고정된 채로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달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여전히 회전합니다. 조금씩 느려지면서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은하는 회전하며 한 바퀴를 도는데 수억 년이 걸립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죠.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모두 우리 은하, 즉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별들의 섬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수는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별들, 이 모든 태양계들, 이 모든 행성들과 가스 구름들과 먼지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전하면서요. 은하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돌고 있습니다. 마치 느리게 회전하는 불꽃놀이처럼요. 하지만 그 회전은 너무나 느려서 우리 인간의 시간 척도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태양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약 시속 82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거의 빛의 속도의 0.1%에 가깝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은하는 너무나 거대해서 그 빠른 속도로도 한 바퀴를 도는데 약 2억 2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년, Cosmic Year 또는 은하년, Galactic Year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생긴 이후로 우리는 은하를 겨우 20번 정도 돌았을 뿐입니다.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는 거의 한 우주년 전이었습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는 우주년의 0.0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전은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은하수만 회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가 회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수천억 개의 은하들,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은하는 우리처럼 나선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팔을 가지고 있죠. 그 팔들은 별들이 더 밀집된 곳입니다. 마치 교통체증처럼 별들이 나선팔을 지나갈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선팔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떤 은하는 타원 은하입니다. 나선팔이 없고 대신 둥글거나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회전합니다. 단지 조직화된 회전이 아니라 별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어떤 은하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특별한 모양이 없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은하들이죠. 보통 다른 은하와의 충돌이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모양이 뒤틀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회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하가 회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그 답은 가군동량 보존으로 돌아갑니다. 은하들도 우리 태양계처럼 가스 구름에서 태어났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물질은 고르지 않게 분포했습니다.
어떤 곳은 조금 더 밀도가 높았고 어떤 곳은 낮았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중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모일 때 그들은 완벽하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옆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의 움직임이 회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린 회전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가스 구름이 수축하면서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회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수억 년이 흐르면서 그 회전하는 가스 구름은 점점 더 조직화되었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 별들은 회전하는 구름의 일부였기 때문에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죠. 그것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나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궁수자리 A스타, 사기타리웃 A스타라고 부릅니다. 그 블랙홀도 회전합니다. 아주 빠르게요. 은하 중심 근처의 별들은 그 블랙홀 주위를 매우 빠른 속도로 공전합니다. 우리는 그 별들을 수십 년 동안 관측해왔고 그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어떤 별은 블랙홀 주위를 단 16년 만에 한 바퀴 돕니다. 우리 태양이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은하의 회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요. 1970년대에 천문학자 베라 루빈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은하 외곽의 별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들은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태양계에서 외행성들이 내행성들보다 느리게 공전하는 것처럼요. 해왕성은 수성보다 훨씬 천천히 태양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은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하 외곽의 별들도 내부의 별들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빠르기까지 했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면 은하의 중력으로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은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추가적인 질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물질, 우리의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이 은하 전체에 퍼져 있어서 그 추가적인 중력이 외곽의 별들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서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암흑물질 (dark matter이라고 부릅니다. 암흑물질은 우주물질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가스, 먼지는 겨우 15%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모두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오직 은하의 회전 때문입니다. 회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은하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은하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을 이루죠. 우리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이라는 작은 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 80개의 은하가 있고
그중 가장 큰 두 개는 우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회전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속 약 4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요. 약 45억 년 후 안드로메다와 은하수는 충돌할 것입니다. 두 은하가 서로를 뚫고 지나가면서 섞이고 별들의 궤도가 뒤엉키고 결국에는 하나의 더 큰 타원 은하로 합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별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실제로 별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중력이 모든 것을 재배치할 뿐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은하도 역시 회전할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회전하면서요.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관측되는 은하들,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만에 형성된 초기 은하들도 회전합니다.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그들을 관측했고, 놀랍게도 그들도 이미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회전은 우주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모든 은하가 회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깊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춤을 춥니다. 은하들은 우주의 왈츠를 추고 있습니다. 느리고 장엄하고 끝이 없는 춤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춤을 추는 은하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태양이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고 은하가 국부 은하군 내에서 움직이고 국부 은하군이 더 큰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회전 위에 회전 위에 회전, 움직임 속에 움직임. 우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후,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와 합쳐진 후에도 그 새로운 은하는 여전히 회전할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왜냐하면 우주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가군동량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회전은 우주의 기억입니다.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는 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천체입니다.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진짜 속도 말입니다. 지구는 빠릅니다. 적도에서 시속 1670km로 회전하죠.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훨씬 더 빠른 것들이 있습니다. 중성자별을 상상해 보세요. 별이 죽은 후에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죽음이 아니라 폭발적인 죽음, 초신성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겪은 후에 남은 것이죠. 거대한 별이 연료를 다 태우면 더 이상 핵융합으로 중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중심핵이 붕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붕괴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몇 초 만에 지구 크기의 철핵이 도시 크기로 압축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보다 더 무거운 별의 핵심이 단 10km에서 20km 정도의 지름으로 압축되는 것을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자들이 부서집니다. 전자들이 양성자 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가면서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거의 순수한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입니다.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설탕 한 개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무게보다 무겁습니다. 약 10억 톤 정도 되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밀도가 아닙니다.
회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당기면 더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을요. 별이 붕괴하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극적인 규모로요. 원래 별은 천천히 회전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처럼 적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는 속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별이 도시 크기로 압축되면서 회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가장 빠른 중성자별은 초당 약 700번 회전합니다. 잠깐 다시 읽어보세요. 초당 700번입니다. 1분에 700번이 아닙니다. 1초에 700번입니다. 이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은 빛의 속도의 약 10에서 20%로 움직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라진다면 표면이 빛의 속도에 도달할 것이고, 그러면 별 자체가 찢어져 나갈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한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을 펄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중성자별은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수조 배나 되죠. 그 자기장은 중성자별의 극에서 강력한 방사선 빔을 우주로 쏘아냅니다. 마치 등대처럼요.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그 방사선 빔도 함께 회전합니다. 만약 그 빔이 지구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매 회전마다 한 번씩 빛의 섬광을 보게 됩니다. 펄스입니다. 정확하고 규칙적이고 거의 시계처럼 정밀한 펄스죠. 어떤 펄서는 너무나 정확해서 우리가 만든 가장 정밀한 원자시계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펄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1967년 조슬린 벨 버넬이라는 대학원생이 라디오 망원경으로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히 1.337초마다 한 번씩 펄스가 오는 것이었죠.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처음에는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농담 삼아 LGM1이라고 불렀습니다. 리틀 그린, 맨 작은 녹색인의 약자였죠. 하지만 곧 더 많은 펄서가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자연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외계인이 우주 곳곳에 그렇게 많은 신호를 보낼 리는 없었으니까요. 중성자별이었습니다. 회전하는 중성자별이요. 가장 빠른 펄서 중 하나는 PSRJ1748-2446A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당 716번 회전합니다. 이것은 밀리초 펄서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한 번 회전하는데 몇 밀리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 질량의 1.4배나 되는 물질이 도시 크기의 공간에 압축되어 초당 716번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의 속도는 초속 약 7만 킬로미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표면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물론 불가능하지만 당신은 엄청난 중력을 느낄 것입니다. 지구 중력의 약 2천억 배입니다. 당신은 즉시 원자 두께로 납작해질 것이고 표면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당신은 빛의 속도의 거의 4분의 1로 날아갈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극단입니다. 물리학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영원히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성자별은 거의 완벽한 진공 속에 있고 마찰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자기장 때문입니다. 중성자별의 강력한 자기장은 주변 공간과 상호작용합니다. 비록 공간이 거의 비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플라즈마, 조금의 입자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장은 그 입자들을 가속시킵니다. 입자들을 가속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중성자별의 회전 에너지에서 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성자별은 에너지를 잃고 회전이 느려집니다.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 한때 초당 수백 번 회전하던 중성자별은 느려져서 결국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전하지만 더 이상 펄서로서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중성자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성자별이 동반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훔쳐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 중성자별로 떨어지면서 그것은 중성자별의 회전을 가속시킵니다. 마치 회전 목매에 누군가가 계속 힘을 가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밀리초 펄서가 만들어집니다. 한때 느려졌던 중성자별이 다시 극도로 빠르게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는 재활용을 좋아합니다. 중성자별의 회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질의 극한 상태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시공간 자체에 대해서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시공간을 끌고 갑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현상인데 우리는 이것을 중억의 끌림 프레임 드래깅 또는 렌즈 티어링 효과, 렌즈 티어링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그것은 주변의 시공간을 함께 끌고 돕니다. 마치 꿀 속에서 숟가락을 돌리면 꿀도 함께 돌아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경우 꿀은 시공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공간이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중성자별 근처에 있다면 당신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당신을 끌고 가니까요. 중성자별은 우주의 회전 챔피언입니다. 블랙홀을 제외하면요. 하지만 블랙홀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중성자별이 초당 수백 번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등대이고 시간의 수호자이고 물리학의 한계에서 춤추는 무용수들입니다. 그들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회전을 원한다면 진짜 회전을 보여주지. 그리고 우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좋아, 하지만 더 빠르게 갈 수는 없어. 이것이 한계야. 중성자별은 그 한계에서 춤을 춥니다. 영원히요. 회전이 없다면 행성들은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자기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죽이려는 것들이 우주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괴너지 입자들, 우주선, 코스믹 레이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왔거나 블랙홀 근처에서 가속되었거나 태양에서 날아왔습니다.
그것들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며 당신의 DNA를 찢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입자들에 직접 노출된다면 당신은 방사선 중독으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 있고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위험한 입자들을 휘어지게 만들고 튕겨내고 지구에서 멀리 보내면서요. 그리고 그 자기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깊은 곳 지표 아래 약 3,000km 깊이에는 외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액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온도는 약 4,000도에서 5,000도 정도 됩니다. 태양 표면만큼 뜨겁습니다. 그 액체 금속은 움직입니다. 대류 때문이죠.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식은 물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치 끓는 물처럼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그 대류는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전의 영향을 받아 소용돌이치고 비틀리고 복잡한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액체 철은 전기를 통합니다. 움직이는 전기 전도체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자기하학의 원리죠. 그래서 지구의 외핵에서 회전하는 액체 금속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은 다시 액체 금속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자기장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을 지구자기 다이나모라고 부릅니다. 자체 유지되는 자기장 생성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회전입니다. 만약 지구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외핵의 대류는 훨씬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혀 자기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을 보세요. 화성은 한때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성 표면의 암석에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고대 용암이 식으면서 그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된 자성 광물들이 있죠. 하지만 약 40억 년 전 화성의 자기장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화성의 핵이 식으면서 액체 금속의 대류가 멈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작고 더 빨리 식었습니다. 자기장이 사라지자 화성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에너지 입자들의 흐름, 이 화성의 대기를 직접 때렸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에 걸쳐 조금씩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를 벗겨냈습니다. 한때 화성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구만큼 두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기 덕분에 화성 표면에는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강바닥의 흔적을, 호수가 있던 자리를, 심지어 바다의 해안선이었을 것 같은 지형을 화성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대기도 사라졌습니다. 대기가 사라지면서 물도 사라졌습니다. 물이 사라지면서 생명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진공에 가깝죠. 그리고 표면에는 액체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성은 죽은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은 이유 중 하나는 자기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운이 좋았습니다. 충분히 크고 충분히 뜨거웠고 무엇보다 회전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태양풍으로부터 우주선으로부터 대기를 벗겨낼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요.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라로요. 오로라, 즉 북극광과 남극광은 지구 자기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태양에서 온 괴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선을 따라 극지방으로 유도되고 그곳에서 대기의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빛을 냅니다. 초록색, 붉은색, 보라색의 커튼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춥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전쟁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투의 흔적이죠. 그리고 지구만이 자기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수성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지만요. 목성은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2만 배나 강하죠. 토성, 천왕성, 해왕성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액체 전도성 물질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경우 그것은 액체 금속 수소입니다. 엄청난 압력해서 수소는 금속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과 액체 전도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있으면 보호가 있습니다. 금성은 흥미로운 경우입니다. 금성은 거의 회전하지 않습니다. 금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43일입니다. 너무 느리죠. 그리고 금성은 전체에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여전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성은 대기를 잃었는데 왜 금성은 잃지 않았을까요? 금성의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입니다. 지구 대기의 90배나 되죠. 그리고 태양풍은 그 두꺼운 대기를 완전히 벗겨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장이 없어서 금성은 태양풍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대기의 상층부에서 많은 수소를 잃었습니다. 물이 분해되어 수소가 우주로 날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금성은 엄청나게 건조합니다. 한때 바다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회전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은 생명을 보호합니다.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회전이 자기장을 만들었고 자기장이 대기를 보호했고 대기가 물을 보존했고 물이 생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회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방패 뒤에 서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회전은 방어입니다. 회전은 생존입니다. 회전은 생명입니다. 대부분의 행성이 회전하는 방향은 그들의 별이 회전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들이 같은 기원을 공유한다는 화석 기록이죠. 우주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작위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세요. 8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북극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전도 대부분 같은 방향입니다. 수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지구도 그렇습니다.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해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46억 년 전의 기억이죠. 챕터 2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태양계가 회전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요. 그 원반이 회전했고 그 안에서 형성된 모든 것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그 원시 행성계 원반의 회전 방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자전 방향도 같습니다. 태양도 그 같은 구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태양은 약 25일에 한 번씩 자전합니다. 적도 부근에서요. 극지방에서는 조금 느려서 약 35일 정도 걸립니다. 태양은 고체가 아니라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위도에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은 그 태양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마치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이들처럼요. 이것은 태양계가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행성들이 따로따로 포획되었다면 그들의 궤도는 무작위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시계 방향으로, 어떤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떤 것은 극궤도로 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렬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두요. 왜 거의일까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성입니다. 금성은 역회전합니다.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금성 표면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물론 엄청난 압력과 열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당신은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자전은 엄청나게 느립니다. 금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43일입니다. 금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225일보다 더 깁니다.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보다 긴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금성이 거대한 충돌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계 초기 행성들이 막 형성되던 시기에 거대한 천체가 금성과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 충돌이 너무나 강력해서 금성의 회전축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어쩌면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여러 번의 충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성의 두꺼운 대기와 극단적인 온실 효과도 그 충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금성은 규칙의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 자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계 초기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행성 크기의 천체들이 서로 충돌하던 혼돈의 시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서 돕니다. 천왕성의 자전축은 궤도면에 대해 거의 98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이 펭귄처럼 똑바로 서서 도는 반면 천왕성은 마치 공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충돌 때문일 것입니다. 지구 크기 또는 그보다 더 큰 천체가 천왕성과 충돌해서 그것을 옆으로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천왕성의 계절은 극단적입니다. 천왕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약 84년입니다. 그리고 자전축이 누워있기 때문에 천왕성의 극지방은 한 번에 42년 동안 태양을 향하고 다음 42년 동안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42년 동안의 낮 그리고 42년 동안의 밤을요. 금성과 천왕성의 예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규칙은 있지만 우주는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충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성의 회전조차도요. 하지만 예외를 제외하면 패턴은 명확합니다. 행성들은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회전하는 원반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궤도를 측정할 수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행성들은 그들의 별이 자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패턴은 보편적입니다. 물론 외계 행성 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역행 궤도를 가진 행성들, 극궤도를 가진 행성들이 발견되었죠. 그들도 아마 충돌이나 다른 행성과의 중력 상호작용 때문에 궤도가 뒤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규칙을 따릅니다. 회전하는 원반에서 태어난 것들은 그 회전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탐정 작업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과거를 추론합니다. 행성들의 정렬된 궤도를 보고 우리는 그들이 같은 회전하는 원반에서 태어났다고 결론 내립니다. 마치 법의학자가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양계라는 현장을 조사하고 46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회전했습니다. 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성의 주요 위성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은 모두 목성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들은 목성 주위의 작은 원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목성이 형성될 때 목성 주위에도 작은 원시 위성 원반이 있었고 그 원반에서 달들이 태어났죠. 토성의 고리와 주요 위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천왕성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천왕성 자체가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천왕성의 위성들도 옆으로 누워서 공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천왕성의 자전 방향과 일치합니다. 충돌이 천왕성을 넘어뜨렸을 때 그것은 천왕성뿐만 아니라 천왕성 주위의 원반도 함께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들도 그 새로운 방향으로 형성되었죠. 패턴은 계층적입니다. 원반 안에 원반, 회전 안에 회전. 태양계 전체가 은하 주위를 돕니다. 태양이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죠. 그리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돕니다. 달들은 행성 주위를 돕니다. 모든 것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요. 이것은 우주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주에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현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성들의 궤도는 화석입니다. 46억 년 전의 화석이죠. 그들은 태양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들의 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회전 속에, 궤도 속에, 정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합니다. 질서를, 패턴을, 그리고 기억을요. 회전하는 원반의 기억,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행성들이 돌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기원을 기억합니다. 우주는 잊지 않습니다. 우주는 회전 속에 자신의 과거를 담아둡니다. 영원히요. 천문학자들은 가장 작은 소행성들조차도 회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어떤 것은 혼란스럽게 회전하고 어떤 것은 놀라운 안정성으로 회전합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행성에 대해, 별에 대해, 은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거대하고 장엄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주는 작은 것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소행성들입니다. 소행성은 행성이 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남겨진 잔해들이죠.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지만, 어떤 것들은 지구 궤도 근처를 떠돌고 어떤 것들은 태양계 외곽까지 갑니다. 크기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소행성인 세레스 체레스는 지름이 약 940km입니다. 충분히 커서 구형이 되었고 지금은 외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행성은 훨씬 작습니다. 몇 킬로미터, 몇백 미터, 어떤 것은 자동차만 한 것도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도 회전합니다. 모두요. 가장 작은 소행성조차도 회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성될 때 그들에게 각운동량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소행성들은 충돌로 태어납니다. 더 큰 천체가 부서져서 작은 조각들이 되는 것이죠.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조각들은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 야구공을 던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똑바로 던지려고 해도 공은 조금씩 회전하게 됩니다. 손가락이 공을 놓는 순간에 미세한 비대칭이 회전을 만들어내죠. 소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이 완벽하게 대칭적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조금씩 비스듬하고 조금씩 옆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들은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회전이 시작되면 우주에는 그것을 멈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진공이고 마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행성들은 수십억 년 동안 회전합니다. 우리는 소행성의 회전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너무 작고 멀어서 회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감자처럼 생겼거나 땅콩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더 이상한 모양이죠. 그들이 회전하면서 다른 면이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넓은 면이 우리를 향할 때 소행성은 더 밝아집니다. 좁은 면이 우리를 향할 때 소행성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소행성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 주기가 바로 회전 주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의 소행성의 회전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죠. 대부분의 소행성은 몇 시간에서 몇십 시간마다 한 번씩 회전합니다. 지구의 하루와 비슷한 속도죠. 하지만 어떤 소행성은 훨씬 빠릅니다. 가장 빠른 소행성들은 몇 분 안에 한 바퀴를 돕니다. 2000DO8이라는 소행성은 78초마다 한 번 회전합니다. 1분에 한 바퀴도 안 되는 속도죠. 왜 그렇게 빠를까요? 아마도 최근에 충돌을 겪었거나 다른 소행성과의 근접 조우로 회전이 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너무 빠르게 회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심력이 중력보다 강해지면 소행성은 스스로 찢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행성의 회전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소행성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단한 바위 소행성은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지만 느슨하게 뭉친 잔해 더미 같은 소행성은 느리게 회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소행성들이 잔해 더미 러플 파일입니다. 그들은 단일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중력으로만 느슨하게 묶인 작은 조각들의 집합체죠. 만약 그들이 너무 빠르게 회전하면 그 조각들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행성들은 혼란스럽게 회전합니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단순하게 회전합니다.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도는 것이죠. 마치 펜기처럼요. 하지만 어떤 소행성들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을 비주축 회전, Non-Principal Axis Rotation 또는 회전하는 회전 텀블링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하기 어렵나요? 공중에서 던진 럭비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지 않습니다. 비틀리고 회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소행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우주 공간에서 복잡하게 회전하며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충돌 때문입니다. 다른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충격이 소행성의 회전에 복잡성을 추가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혼란스러운 회전은 안정화됩니다. 내부 마찰이나 조성력이 에너지를 솟안시키고 결국 소행성은 가장 안정적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게 회전하는 소행성들을 관측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행성들은 이중 소행성입니다. 2개의 소행성이 서로 가까이 붙어서 공통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죠. 그들도 회전합니다. 각자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동시에 서로 주위를 공전합니다. 회전 안에 회전. 우주는 복잡성을 사랑합니다. 소행성의 회전은 그들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빠른 회전은 최근의 충돌을 암시합니다. 느린 회전은 오래 전에 형성되어 조용히 표류해 왔음을 암시하죠. 혼란스러운 회전은 폭력적인 과거를 말하고 안정적인 회전은 평화로운 세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햇빛조차도 소행성의 회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야르콥스키 효과, 야르콥스키 에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행성이 태양빛을 흡수하고 다시 저고해선으로 방출할 때 그것은 아주 작은 추력을 만듭니다. 로켓 엔진처럼요. 이 추력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면 그것은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야르콥스키 오키프라지옙스키 페더센 효과라고 부릅니다. 야르콥스키 오키프라지옙스키 페더센 효과의 약자입니다. 햇빛이 소행성을 비추고 소행성이 열을 방출하고 그 방출이 회전을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킵니다. 마치 바람개비가 햇빛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실제로 우리는 YORP 효과로 인해 회전 속도가 변하는 소행성들을 관측했습니다. 어떤 소행성은 점점 빠르게 회전하고 어떤 소행성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소행성들은 너무 빠르게 회전해서 결국 분열됩니다. YORP 효과가 그들을 계속 가속시키다가 마침내 원심력이 중력을 이기고 소행성이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중 소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이 소행성을 회전시키고 회전이 소행성을 분열시키고 분열이 새로운 소행성을 만듭니다. 우주의 순환. 소행성들은 작지만 그들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들도 회전하고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전 속에는 수십억 년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충돌의 이야기, 형성의 이야기, 그리고 끊임없는 춤의 이야기가요. 가장 작은 것들조차도 회전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전은 보편적입니다. 우주 전체가 회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증거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토론 중입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행성이 회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별이 회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은하가 회전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는 어떨까요? 우주 자체가 회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주는 모든 것입니다.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무엇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회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무언가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회전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시도해 봅시다. 당신이 회전하는 회전목마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전목마가 돌 때 당신도 함께 돌아갑니다. 당신이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회전목마가 당신을 끌고 갑니다. 시공간이 회전한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돌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 모든 은하, 모든 별, 모든 입자이 함께 돌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의 관측 장비도 모든 것이 함께 돌고 있을 테니까요. 마치 지구가 회전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가 회전하는지 알아내는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를 보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장광입니다.
우주가 약 38만 살이었을 때, 아직 아기였을 때, 우주는 충분히 식어서 빛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지금까지 여행해 와서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마이크로파 복사가 된 것이죠. 만약 우주가 회전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에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쪽 방향은 조금 더 따뜻하고 반대쪽은 조금 더 차가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회전축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에 비정상적인 패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방향들이 다른 방향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악의 축 (Axis of Evil) 이라고 농담 삼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주론적 가정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이 우주의 회전을 의미할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매우 약하고 다른 설명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측정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나오는 신호가 섞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은하들의 회전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회전한다면 은하들의 회전 방향에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는 더 많은 은하들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더 많은 은하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한 연구팀이 수만 개의 은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간의 비대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이었죠. 하지만 다른 연구팀들은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하면 그 비대칭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관측 편향일 수 있다고요.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과학자들은 우주가 회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완벽하게 균일하고 등방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향이 똑같았죠. 특별한 방향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회전한다면 우주에는 특별한 축이 있는 것입니다. 회전축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완벽하게 등방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가 왜 회전을 시작했는지, 그 초기 회전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론가들은 양자 요동이 우주에 작은 초기 회전을 주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우주가 태어날 때 양자역학적 불확정성이 약간의 가구 운동량을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론가들은 우주끈, 코스믹 스트링스이나 다른 이국적인 구조들이 우주에 회전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물리학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주가 회전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만약 회전한다면 왜 회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언론은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이나 외계 행성만큼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이것은 심오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회전한다면 우주에는 북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회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이요.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보인다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우주론 원리, Cosmological Principl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모든 곳이 비슷하고 모든 방향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없고 특별한 방향이 없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현대 우주론의 기초입니다. 만약 그것이 틀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주는 조금 회전하지만 너무 느려서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회전은 너무 작아서 우주의 구조나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기술적으로 회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회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주는 전혀 회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한 신호들은 모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측정 오류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다른 효과일 수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과학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질문을 합니다. 관측을 합니다. 가설을 씁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주가 회전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의 망원경이 답을 줄 것입니다. 더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측정, 더 많은 은하들의 조사, 새로운 관측 방법들이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확실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가 너무 약하거나 다른 효과들에 가려져서요. 하지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가장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주 전체가 회전하는가? 우주에 특별한 방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망원경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론을 개발하면서요. 어쩌면 답은 예일 것입니다. 우주는 회전합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회전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시작부터 각 운동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운동량은 보존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회전합니다. 행성도, 별도, 은하도, 그리고 어쩌면 우주 자체도요. 회전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주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평균적으로 정적이고 등방성이고 특별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답이니까요. 우주가 완벽하게 민주적이라는 것이니까요. 어떤 방향도 다른 방향보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답은 어쩌면 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애매합니다. 우주는 불확정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관측하고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우주는 미스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주가 회전하는가? 어쩌면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망원경은 계속 하늘을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자신의 비밀을 지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우리는 여전히 원시 우주가 왜 처음부터 회전을 가졌는지 또는 그 원래의 회전이 어디서 왔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깊은 질문이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이 회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행성이, 별이, 은하가, 어쩌면 우주까지도요. 우리는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압니다. 한번 회전하기 시작한 것은 계속 회전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빅뱅 순간에는 어땠을까요?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회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회전은 나중에 어떻게든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적 규모로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양자 요동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원자보다 작았고 양자역학의 법칙이 지배했습니다. 양자역학에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약간 흐릿하고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에너지와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불확정성은 요동을 만듭니다. 양자 요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진공조차도 완벽하게 비어 있지 않습니다. 입자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요동칩니다. 어쩌면 이런 양자 요동이 우주에 초기 회전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아주 작았을 때 양자 요동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들 중 일부는 회전을 포함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각운동량이 여기에, 조금의 각운동량이 저기에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양자 요동들도 함께 팽창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우주적 규모로 늘어났죠. 그리고 각운동량은 보존되니까 그 초기의 작은 회전이 오늘날의 은하들의 회전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아이디어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구조들이 양자역학의 가장 작은 요동에서 왔다는 것이니까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우주끈입니다. 우주끈은 이론적인 물체입니다. 시공간의 결함 같은 것이죠. 우주가 상전이를 겪을 때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시공간에 균열이나 경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균열들이 우주끈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얇지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원자보다 얇지만 은하만큼 무겁죠. 만약 우주끈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초기 우주에 있었다면, 그들은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우주끈 주위로 떨어질 때 회전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배수구로 물이 떨어지면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처럼요. 우주끈은 여전히 가설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들은 그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만약 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주의 초기 회전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사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빅뱅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우주에 회전을 물려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는 순환적이고 이전 우주의 각운동량이 이번 우주로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중우주가 있고 각각의 우주가 다른 양의 회전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우주는 단지 그 중 하나일 뿐이고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의 끝이고 미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회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존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잴 수 있습니다. 은하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왜 회전하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증거가 빅뱅의 불길 속에서 소실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초기 순간들은 너무 뜨겁고 너무 밀도가 높아서 모든 흔적이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관측이, 새로운 실험이 우리에게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경이로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주가 회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 이것은 우주가 여전히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직 발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요. 회전의 기원은 우주론의 미스터리입니다. 조용한 미스터리이지만 깊은 미스터리죠.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생겼는가? 왜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가? 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돌고 춤추는가?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관측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주는 회전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회전하는가?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탐험할 무언가를, 추구할 무언가를, 꿈꿀 무언가를 줍니다. 회전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언어를 완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한 회전씩요. 우리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회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군동량에 대해,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 지구의 느려지는 하루에 대해, 은하들의 장엄한 회전에 대해, 중성자별의 믿을 수 없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장에 대해, 행성들의 정렬에 대해, 작은 소행성들의 회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자체가 회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회전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전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지구도, 당신이 올려다보는 별들도, 그 별들이 모인 은하도, 심지어 우주 자체까지도 회전할지 모릅니다. 회전은 우주의 춤입니다. 영원한 왈츠이고 끝없는 선회이고 멈추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춤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패턴을, 질서를, 그리고 미스터리를요.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계속 탐험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경이로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시속 1670km로 지구와 함께요. 당신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시속 107,000km로요. 당신은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시속 828,000km로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은 우주 자체와 함께 회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 속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아름다움입니다. 엄청난 속도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전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고요함 속에서 쉬세요. 당신의 몸은 휴식을 취하지만 우주는 계속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일어날 때 지구는 한 바퀴 더 돌았을 것입니다. 태양은 은하 궤도에서 조금 더 나갔을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 회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춤의 일부일 것입니다. 영원히요.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가 계속 회전하도록 두세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요.